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앞으로 1000년을 계산하지 않는 국가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은 한 이론가의 경고가 아닙니다. 작은 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든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가? 기술은 발전하는가? 시장은 효율적인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이 국가는, 이 사회는, 이 문명은 과연 10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제 17장에서는 국가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유지되고 무엇을 잃을 때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17장 앞으로의 100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현대국가. 사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생 마주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소셜미디어 친구가 몇 명쯤 되세요? 그럼 그 중에서 진짜 꾸준히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한계가 있다는 개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숫자 150입니다. 이 숫자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시한 던바의 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인, 그러니까 뇌의 한계치라는 뜻이죠. 던바는 이걸 알아내려고 고대 수렵 채집 사회부터 현대 조직까지 정말 다양한 집단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50이라는 숫자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고대 수렵 채집 부족도 그랬고, 특정 종교 공동체,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 심지어 요즘 기업의 효율적인 팀 규모까지 놀라울 정도로 150명 언저리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뇌는 기껏해야 150명 정도의 관계에 최적화되어 있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함께 사는 이런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구성원을 직접 알지 못하지만 언어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상상의 공동체를 딱 붙여지는 접착제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함께 쓰는 언어와 역사, 우리 모두가 아는 영웅과 악당, 그리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와 신화 같은 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던 국가적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프랑스 문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프랑스 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프랑스 문화라는 걸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아주 현대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는 좋은 의도로 국가적인 이야기를 포기해버리면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백, 그러니까 일종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텅 빈 공간은 뭐든 채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공백을 다른 형태의 충성심이 파고드는 거죠. 소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스포츠 팬덤처럼 굉장히 부족적인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설계한 나라,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1965년 당시 싱가포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갓 독립한 작은 섬나라인데 천연 자원을 하나도 없죠. 인종은 다양하게 섞여 있죠. 언어는 12개 넘게 쓰이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로 묶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이때 리쿠안유 총리가 이끈 정부가 정말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조치들을 취합니다. 1979년에는 여러 중국어 방언들 다 제쳐두고 표준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부가 공공주택부터 사회규범까지 정말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출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싱가포르인이다 라는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준 거죠. 그 결과는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1960년에 1인당 GDP가 428달러,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84,000달러를 넘어섭니다. 이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또 완전히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대신 오히려 그걸 해체하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썼던 나라, 바로 독일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수십 년 동안 과거에 대해 정말 강렬하게 자기 성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특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한테는 끝없는 반성에 대한 기억 피로감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긴장감이 1998년에 제대로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작가 마르틴 발저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 이그나츠 부비스의 유명한 논쟁이죠. 발저는 언제까지 과거를 도덕적 몽둥이처럼 휘두를 거냐고 했고, 부비스는 과거를 잊는 건 정신적 방화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독일의 영혼을 둘러싼 두 개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한 나라의 과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때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설령 그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는 건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례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국가라는 게 단순히 같은 핏줄이나 똑같은 과거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국가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1882년에 프랑스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이 정말 강력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의 존재는 매일매일 치러지는 국민투표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 정체성이라는 건 그냥 조상한테서 물려받는 유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그래, 우리 계속 같이 살자라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국가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일 어떤 국가가 되기를 선택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많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우리는 언어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공통의 정체성 대신 효율과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야기가 사라진 공동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1000년을 이어갈 국가를 만들고 있는가?